자,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산이에요. 첫 번째 산도 거대한 산이었는데요. 보시면 이게 비행기가 나르는 높은 산이거든요. 구름도 걸려 있고 높은 산인데 두 번째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산은 화산 터져가지고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큽니다. 산도 엄청 크고 총칙에서 10문제 나오죠. 물권은 14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물권. 예. 자, 물건이 뭐냐면은 물건 할 때 물자는 물건 얘기합니다. 물건.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 해요.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권 편이. 총론은 총괄적인 이론, 강론은 개별적인 이론.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이 민법에는 8개 있거든요. 8개. 8개를 따로따로 다루는 파트가 강론이에요. 8개인데 왜 4개지? 여기가요. 점유권, 소유권이 하나씩이고 용익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을 말해요. 요게 세 종이 있거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담보 물건이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돈 빌려주고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서 지배하는 권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게 총 8개지. 하나, 둘, 이게 6개니까 합치면 8개요. 이것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파트가 강론인데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질권은 빠집니다. 이 질권은 동산만 대상으로 하는 권리예요. 부동산에는 질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개사하고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총론은 이 8가지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원리를 배우는 거야. 그게 총론입니다. 보통 총론에서 4문제, 강론에서 개별적 권리 한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총론은 다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옮겨 놓은 겁니다. 물권 총론, 강론. 먼저 총론은 강론부터 먼저요. 강론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강론은 이렇게 8가지 물건. 그 다음에 이 8가지 물건의 공통적인 원리를 다루는 게 총론. 다시 두 파트. 물건 총설과 물건의 변동,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파트. 이 총설은 대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변동론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대충 뭔지 한번 짚어보면 제일 처음에 물건 시작할 때 뭔지부터 시작해야 되지. 뜻. 물건의 뜻, 의. 근데 물건의 의의를 공부할 때는 채권하고 비교를 하면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양대 축이거든요. 양대 재산권이에요. 물건과 채권 비교하시면서 감을 익히셔야 되고, 그다음 물건의 객체에서는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거든. 근데 그 물건이 하나의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일물, 일권주의. 물건 하나에 물건 하나씩 성립한다. 일물, 일권주의. 이것도 배우고. 그다음 물건의 종류에서는 물건 법정주의. 물건은요, 심각한 권리예요. 채권하고 달라서 심각해서 꼭 법으로만 정해져요.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창설할 수는 없어요. 물건은 법이 만들어 놓았어, 미리. 물건 법정주의. 그다음에 물건의 효력. 이건 공통적 효력이에요. 물건에. 지금 개별적인 물건들이 8개 있죠. 이 각각의 권리 효력이 제각각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긴 총론이니까 이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효력이 있어요. 두 가지 우물,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는 총론 파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물권 변동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시의 원칙. 그 알려진 공시 방법을 믿고 믿을 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 공신의 원칙. 그 다음에 물권에게 넘어가고 부동산 물권. 여기 총론에서도 동산 파트는 또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시험이다 보니까. 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더불어 관계된 등기의 요부. 요부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필요한지 여부. 자, 어떨 때는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등기해야지만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 이제 구별하는 거고 물권의 공통적이고 일반적 소멸 사유 한 4가지 정도 다루게 됩니다. 이게 물권 총론이에요. 당연히 순서에 따라서 총론 공부하고 강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거는 강론은 개별적 얘기니까 이쪽이 좀 더 구체적이겠죠.
여기 공통적 원리니까 여기는 좀 추상적일 거예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들. 딱 봐도 무슨 무슨 주의, 무슨 무슨 주의, 무슨 무슨 원칙, 무슨 무슨 원칙. 딱 싫으네. 그죠? 근데 못 알아듣겠고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막 설명하다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 독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줘요. 예, example 이렇게. 참 이해를 못하시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구체적인 예를 딱 들어주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도 이해를 여전히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예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 예를 들거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아직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운 걸 예로 끄집어 나오는 거야. 비유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산을 공부하는 게 물건이라면 산이 8개 있거든, 산이.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한라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총론은요, 그냥 산을 배우는 거야. 특정 산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산의 공통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산은 가보지도 않았고 동네 뒷산도 안 가봤거든요, 내가. 근데 산을 막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가지고 참 못 알아듣네. 네, 예를 들어 줄게. 한라산 있잖아, 한라산. 한라산 막 얘기해요. 지리산 여기 있잖아. 설악산 그렇잖아. 그러니까 산이 그런 거잖아 라고 말을 해요. 난 이 산들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처음에 1순환 돌 때, 첫 번째 공부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얘기를 끄집어 내가지고 막 예를 드니까. 난 그 뒤에 얘기 아직 안 배웠는데. 꾹 참고 들으셔야 돼, 그냥. 꾹 참고 들으시면은 이게 계속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못 알아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 듣다가 그때 못 알아듣던 그게 그거였냐라고 여기서 깨우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2달 단위로 돌잖아요, 우리가 사이클을. 그러니까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가시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라.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총론을 진행하기 전에 자,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제 마지막 빼고. 근데 여기 또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약간 밑밥을 깔고 가야 되겠습니다. 뭐냐? 일단 물건 8가지가 어떻게 8가지가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예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예를 들 거예요. 예를. 그 예가 주로 드는 예가 소유권 예를 들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전세권, 용의물권의 한 주자 하나, 전세권.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전세권.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저당권. 요것들은 예를 들 건데 요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문 정도 보고 총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물건이 왜 8개인지 한번 볼게요.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지배가 뭐냐면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해요. 왜 8개나 있나? 이게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조금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또 대상을 가리는 게 있고 가리지 않는 게 있고, 그래서 막 나눠지는 거야. 첫 번째, 이 물건들 중에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 뭘까요? 골라보세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해볼까요? 소유자면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 기거할 수 있죠. 수익. 임대를 놓아서 월세 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면? 있지. 그 다음에 팔아버릴 수 있나요? 소유자면? 있지.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한 물건이라고 해요. 퍼펙트한 물건이라고. 완전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물건들 중에는 사용수익 처분 중에, 지배 중에 처분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는데 처분은 못하는 물건이 있으니, 딱 예를 들어서 전세권 같은 게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이번엔 이 건물의 전세권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2년 세입자인 거지, 세입자, 전세권자. 면은 2년 동안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자기 집이 아닌데 뭐 하면 안 돼? 처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용과 수익만 할 수 있지 처분은 못하는 것들이 전세권 포함해서 이 3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가지를 합쳐서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용익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이 되실 거야. 용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용의 용자예요. 익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익의 익자예요. 사용 수익 물건이라는 소리예요. 처분은 못하고. 이게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은, 이 중에 어떤 물건은 사용 수익은 못해요. 이 물건을 못 써. 쓰지는 못하는데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뭐가 그런지 저당권이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얘가 저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볼까요? 저당권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알면은 이제 딱 좋은데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다는 거는 여기 건물주인을 갑이라 그럴게요. 얘를 을이라고 할게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한 1억 정도. 1억 정도의 돈을 빌려서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떼일까봐 담보로 채무자 집에 저당권을 잡아둔 거야. 담보를요. 이 저당권이 뭐 하는 거냐? 나중에 얘가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할까요? 그 저당권자가 집에 들어가 사용을 못하지. 그 집세 나오는 걸 가져가는 저당권 뭐 수익도 못 가져가요. 하지만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죠. 경매로 확 팔아버려요. 저거를 팔아가지고 저당물을 팔면 누군가가 낙찰을 받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내놓고 이 집을 가져가요. 그럼 건물이 돈으로 바뀐 거지. 여기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하는 거지. 채권자로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저당물을 사용 수익은 안 하면서 처분할 수 있는 힘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저당권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보라는 말은 개런티 보장한다는 소리죠. 뭘 담보하느냐?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물권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한 세 개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걸 물권이라 하는데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으면 소유권, 사용과 수익만 할 수 있으면 뭐라 한다? 용익 물권 3개, 처분만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한다? 담보 물권 3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총 지금 몇 개 나왔죠? 7개. 그래서 제2비에서 지금 아직 언급이 안 된 애가 있죠? 저 뭐예요 저거? 저물권. 쟤는 냅둬야 돼요. 쟤는 성질 더럽거든요. 쟤는 건드리면 안 돼요. 쟤는 나중에 따로, 쟤는 독고다이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시 영어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해요, 제한적으로 지배해요. 보니까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제한 물권이라고 그래. 이 용어를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지. 제한 물권 이렇게 나오면 6개를 얘기하는 거구나. 용익 물권 3개, 담보 물권 3개를 제한 물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제한이란 말은 이게 완전하다는 것에 대비되는 말이겠지. 그리고 선을 딱 그으면 저 독고다이 적어요. 저 빼고 왕따 시켜버리고 이 아래쪽 7개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이 아래쪽 7개를. 본권은 물론 물권 말고도 다른 데서 본권이 나올 수 있는데 물권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권은 아니야. 본권은 이 밑에 아래쪽 7개를 얘기하는 거야. 요 정도만 용어들을 정리하고 이 중에서 이 물권들의 공통 원리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어쨌든 소유권 예를 좀 들 거고 그 다음에 용익 물권의 주자 전세권이 제일 만만하니까 예를 들 거고 저당권이 제일 만만해서 예를 들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조문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211조 소유권은 소유자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지. 전세금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왜 처분하냐면 자기 돈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배당 절차에서 우선 면제. 그러려면 그 저당물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조문에 보시면 363조에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 경매 청구한다는 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담보물권이라고 하지 않고 처분물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더 마음에 드네요. 용어는 딱 떨어지고 그게 더 확실하네. 처분물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미처는 모자라지만 이 세 개 가지고 총론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게 물권의 의와 특성이에요. 물권이 뭐냐? 또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 물권이 뭐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채권하고 비교하면서요. 물권, 채권 비교하는 거예요. 뜻부터 가볼게요. 의. 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지배라 하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하고 그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으면 소유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한물권. 제한물권에 두 종이 있어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총 8개가 있어요. 물건이. 이게 물건이에요. 그에 비해서 채권은요. 채권은 딱 그림만 봐도 물건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사람이 한 명밖에 등장 안 해. 반대쪽에 물건이 존재하죠. 근데 채권을 얘기할 때는 등장인물 2명.
한 명 나와서 채권 얘기하는 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무조건 두 명 있어야 돼. 왜?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권리거든요. 채권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그걸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급부라고 해요. 급부. 채무자가 해야 줘야 될 어떤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고. 급부.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하나 깨고 가야 되겠네. 채권 이러면 여러분들 약간 돈 생각나지 않나? 돈? 그렇죠? 저는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이어서 법 알 못 시절이 있었죠. 법을 아예 제로로 알 때, 아예 모를 때. 근데 제가 저한테 그 시절에 저한테 누가 질문을 했다고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 채권이 뭐야? 이렇게 물어. 채권이 뭐지? 저는 아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채권요? 채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에게 돈 갚으세요 라고 하는 권리가 채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비슷하신가?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돈. 근데 채권 개념에 돈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단어 이 속에 없어요. 물론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 쓴 사람에게 돈 갚는 행위를 청구하는 것도 채권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런 것만 채권이 아니고 채권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인 거 아셔야 돼요. 채권, 이거 다 채권인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해요. 이 행위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행위도 있고 이런 행위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 행위를 청구하는 것,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것,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 대여금 반환 빌려간 돈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다 뭔가 행위를 청구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채권들이에요. 다 채권들이에요. 권자 붙여볼까요? 권자 붙여서 한번 쭉쭉 읽어볼까요? 제일 읽어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다 뭐라고 저것들이? 채권이라는 거, 채권이에요. 근데 제가 채권을 두 그룹으로 나눠놨거든. 파랭이, 빨갱이 이렇게 약간 센스 있어 그러면은 센스 있으시면은 아 이거 어떻게 나누는 건지 좀 가모는데 파랭이와 빨갱이 다시 이 얘기거든. 위에 있는 채권은 약정 채권이야 그래요. 밑에 있는 채권을 법정 채권이야 그래요. 아까 뭐하고 비슷하네? 대리인도 무슨 대리인 있었던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대리권이 발생한 게 본인의 의사에서 생겼으면 뭐예요? 임의 대리인.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생겼으면 법정 대리인. 자기들이 계약에서 생긴 채권을 뭐라 그럴까요? 약정 채권. 계약 안 했는데 생긴 채권은요. 법정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아까 다시 이틀이에요. 민법의 이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없던 채권이 생겼잖아요. 채권이 발생했어. 반드시 원인이 있어 없어? 원인이 있지. 원인은 뭐 아니면 뭐다? 법률행위이거나 법률 규정. 무조건 다 이래요. 법률행위 주로 계약이죠. 계약을 하면 서로 뭔가를 약속하고 해주겠다 했으니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서로 있지. 그게 채권이에요. 계약을 통해 생긴 채권은 무슨 채권이라 할까요? 계약의 약자를 따서 약정 채권, 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계약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생긴 채권은 뭐라고 할까요? 법정 채권이라고 해요. 이 두 개의 채권 볼게요. 얘하고 얘는요. 매매 계약하면 생기는 채권이에요. 매매 계약하면 매매 계약했다고 상상해 볼까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 이전해줘요 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겨 안 생겨? 매매 계약하면요. 생기죠. 그러니까 특정인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행위를 청구하는 거 이게 채권이에요. 반대로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대금 줘요 라고 청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위의 채권은 누구의 채권이죠?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채권이고 밑에 채권은 누구의 채권이에요? 매도인의 채권이에요. 여기 질문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채권자가 되는 계약일까요? 매매계약이?
지금 답 다 설명드렸어 지금. 누가 채권자가 되죠? 둘 다죠. 다시 집중해 보세요. 위에 채권은 누구의 채권이라고? 매수인의 채권이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밑에는 누구의 채권이라고? 매도인의 채권. 그리고 제 질문이 뭐예요? 누가 채권자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둘 다지 뭐. 그럼 답했잖아 지금요. 매수인도 채권자가 되고 매도인도 채권자가 되는 거야. 채권의 반대는 채무거든요. 반대편에는. 그럼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채무자가 돼줘? 둘 다예요. 둘 다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쌍무 계약 이렇게 불러요. 쌍무. 한자 뜻풀이 되시죠, 여러분들? 쌍무가 뭔데? 쌍방이 둘 다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둘 다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고정관념 깨셔야 돼. 여러분들 매매 계약 하게 되면 누가 채무자가 돼요? 이러면 또 채무에 돈 생각 나가지고 돈을 누가 주지? 매수인이 주지 않나? 매수인이 채무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지. 돈 주는 것만 채무가 아니에요. 계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집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채무인 거거든. 아시겠어요? 누가 채무자가 된다고? 둘 다 채무자예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 부른다? 쌍무계약이라는 거예요. 둘 다 채권자가 되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 청구권. 대여금 반환 청구권 돈을 빌려준 대주가 돈을 빌려 쓴 차주에게 소비대차 계약을 한 차주에게 빌려간 돈 갚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이건 대주의 채권인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을 통해서 생긴 채권. 무슨 채권? 약정 채권. 자기들이 합의한 대로. 자, 그럼 법정 채권 한번 가볼게요. 법정 채권은 우리 1주차 때 교통사고 한번 들어보셨잖아. 교통사고 낸 거예요. 교통사고 내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길까? 생기겠죠? 이것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채권인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은 아까 위의 채권하고 좀 다르네. 얘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채권이 생긴 거고 이건 자기들의 약속이었어요. 법에 정해진 거예요. 법에 정해졌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둘이 합의한 건가? 너 있잖아. 내 운전하고 갈 테니까 옆에 탁 받쳐라. 받치면 내가 천 줄게. 이렇게. 그렇게 합의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750조 법 원리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했으니 이런 채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있어요. 부당이득의 내용. 예를 들면 잘 들어보십시오. 둘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총 1억 중에 1,000만 원을 10%를. 근데 계약이 무효로 판명난 거야. 나중에 뒤늦게. 처음부터 무효였대. 무효면 계약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줄 의무도 없지. 근데 줬지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자기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버린 거야.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금 중도금 받을 정당한 원인 권리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죠. 하지만 계약이 무효면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은 거야. 정당한 원인 없이 돈 받아서 마이너스를 일으켰으니까 이건 부당이득인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갑은 을에게 나한테 받은 계약금 돌려줘요 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 이건 자기들이 약속한 거예요. 법에 정해진 원리예요. 법에 정해진 원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법정 채권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제가 채권이 꼭 반드시 돈을 받는 것만 채권인 건 아니라 그랬어요. 돈 달라고 하는 것만. 자, 지금 이 채권은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채권이거든. 소유권 이전 청구하는 거. 돈 달라는 거예요. 땅 달라는 거야. 땅 줘요. 집 줘요라는 거야. 소유권 넣은 거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매도인의 채권은요. 대금 지급 청구권은 이거는 돈 달라는 거 맞나? 돈 달라는 거네. 빌려간 돈 갚아라라고 하는 건 돈 달라는 거 맞아요? 맞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 금전배상 원칙이거든. 원칙적으로 돈 달라는 거 맞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당이득 한 것이 돈이면 돈 달라는 거고 부당이득 한 것이 집이면 집 돌려달라는 거야. 이건 반드시 돈 달라는 거라고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개박해요 이건요. 그러니 채권들 중에는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채권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금전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금전 채권이 있으면 안일 빚자를 붙여서 뭐 도 있다는 거예요? 비금전 채권. 이런 게 비금전 채권이네. 매매 계약상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는 돈 달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만 채권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금전 채권도 있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을 이렇게 해서 싹 지워버려야 돼. 물론 대부분의 채권들이 돈 달라고 하는 채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범주를 한정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자, 이건 너무 기초죠. 구구단이거든요. 근데 이 구구단을 보통 잘 모르시고 진행을 해서 나중에 7월, 8월 시험이 뭐 내일 모레 막 다가오고 있는데 매매계약 했는데 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러냐고. 매도인이 돈 안 주는데 그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 다 몰라요.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실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 잊어버리는 것은 이건 건망증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해하셨으면 잊어버리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거는. 익숙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아예 나중에 뭐 쌍무계약 이런 것들 때 누가 채무자인지 그런 것도 되게 헷갈리시고 합니다. 됐고요. 됐어.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 자, 물권의 효력과 채권의 효력은 달라요. 물권의 효력은 절대적이고 대세적이에요. 대세적 할 때 이 세자는 세상 세자예요. 전 세상을 상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은 그래요. 물권. 이게 소유권이 물권이거든. 그럼 갑은 이게 내 집이다 라고 누군가에게만 주장할 수 있나?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나? 누구에게나. 내 집이니까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할 수 있죠? 절대적 권리예요. 물권은 절대권, 대세권이에요. 채권은 안 그래요. 채권은 채무자가 정해져 있고 이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채무자가 아니고 정해져 있어, 채무자가. 그러니까 그 채무자를 상대로 그 사람 대인, 그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요. 요거는 물권이에요. 절대적인데 갑이 을이 이 집을 샀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만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진 못하고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면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돼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거든. 그러면 아직 소유권은 저기 있어요. 그럼 얘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아직 매수인이지. 하지만 계약을 했으니 뭔가 권리가 생겨요. 뭐가 생길까? 물권이 생길까? 채권이 생길까? 상상해봐요. 계약을 했으니, 약속을 했으니 채권이 생기겠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얘가 약속한 게 뭐예요? 뭐 해주겠다? 소유권을 뭐 해주겠다? 이전해 주는 걸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을은 갑에게 이전해 줘요 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죠.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거 족보가 뭐 같아요? 이거 물권 같아요? 채권 같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네. 조금 전에 본 거잖아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행위를 청구해 하는 권리니까 채권이죠. 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 약정 채권이에요? 법정 채권이에요? 약정 채권이에요. 이 채권의 채무자는 얘고요. 그럼 이거를 채권을 채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동전에 앞뒷면 뒤집어서 소유권 이전 채무. 그러면 되지.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채무. 누구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예요? 을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지.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얘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는 이 청구는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 그림 속에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상대적 권리예요. 이거를 제3자에게 행사하면 이상해져요.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그날 계약하고 채권을 취득한 채 집으로 돌아가다가 병이 소유하고 있는 더 멋진 집을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채권 행사를 하는 거야. 띵동. 그래가지고 병이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라고 이 청구를 얘한테 해버리는 거야. 얘한테. 그럼 병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저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 계약서를 얘한테 들이밀면서요. 미친 짓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 맞긴 맞는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어서 상대적 권리여서 누구를 상대로만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갑. 병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계약서 보여주면서 내가 방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병이 알아들었어. 상황 판단 됐지. 갔네. 갔어.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 어디 가지 말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소금 갖고 소금 뿌려버려. 미친, 재수없게 미친 애가 왔다고. 그러니까 채권은 아무한테나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수강 계약하셨죠? 계약하셨죠? 원장님이랑. 그럼 여러분들도 권리가 생겼거든. 여러분들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생겼을까?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생겼을까?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그 채무자는 원장님이에요. 저 아니고. 원장님한테 우리 같은 강사랑 계약해서 강의를 제공해주는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뭐를 지정한 거야? 채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강권은 족보상 채권인 거야.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이야. 여기서만 행사해야 돼. 저 옆에 에듀윌 가서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강증 들고 저 수강증 있다고 딱 그 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채권이에요. 오로지 우리 원장님 여기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하는 권리거든. 강의 제공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물권은요. 배타적 권리예요.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때 독점 지배를 해요. 타인하고 함께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지배하는 거예요.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일물일권주의. 이런 이 갑이 얘가 소유자잖아요.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배타적 사용. 그러니까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동시에 을도 이 건물에 동시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돼. 독점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건 하나에는 소유권이 오로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돼요. 뭐라고? 그게 바로 일물 일권주의. 독점성 때문에요. 일물 일권주의예요. 아닌데 나는 어떤 건물에 소유자가 5명 있는 거 봤는데 그들이 무슨 공유한다 그러던데 그럼 소유권 5개 아니야? 아니에요. 소유권은 1개예요. 소유자가 5명인 거야. 그럼 1개의 소유권을 찢어서 나눠 가져야 돼. 5분의 1씩.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1 소유권을 못 가져요. 그렇게 되면. 그걸 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분을 다 합치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는 소유권이 몇 개밖에 안 돼? 1개. 일물일권. 독점성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은 가질 수 없지만 전세권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이 이 건물 주인인데 얘가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동시에 전세권을 가지는 거냐? 되겠지. 전세 계약하고 등기하면 저건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얘가 전세 살고 있는 집에 갑이 은행 가서 돈 빌려서 은행은 KB 국민은행은 이 건물에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좋다. 물건이거든 지금. 그 물건이 지금 건물 하나에 물건이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저렇게 종류를 달리하는 물건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들은 독점 지배권이기 때문에 우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센 놈과 약한 놈으로 서열이 매겨져요. 물권 세계는요. 그래서 물권이 가지고 있는 무슨 효력이라고 부른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소유권하고 전세권 중에 뭐가 더 셀 것 같아? 소유권이 셀 것 같죠? 아니에요. 전세권이 세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중에 뭐가 더 셀 것 같아요? 저당권 센스 있으시네. 바로 태도를 바꾸시네요. 저당권이 더 세요. 더 세요. 전세권하고 저당권 중에 뭐가 더 셀 것 같아? 아니에요. 전세권 아니에요. 센스? 먼저 생긴 게 세요. 선순위 우선이에요. 먼저 생긴 거. 이건 2001년도 전세권이고 2002년도 저당권이야. 전세권이 더 세요. 바뀌면 얘가 더 세요. 그 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오늘 배울 거예요. 이렇게 물권 세계에서는 순서가 매겨져요. 선후관계가 매겨져요. 채권은 그런 거 없어요. 채권 세계를 올게요. 물권 없애버리고. 이건 채권이거든. 채권은 배타성, 독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했다? 그럼 얘가 세상에 선포를 하지. 야, 내가 얘한테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얘에 대해서는 이 행위를 청구하면 안 돼. 나 혼자 청구하는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물건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채권이면 우리 갖고 있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의 채권이면 병도 똑같은 채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갑을 상대로. 그거 나한테 소유권 넘겨줘요. 라고 할 수 없을까? 있을까? 있어. 이건 뭐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고 채권에는 뭐가 없다? 독점성이 없다. 자,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더 쉬운 거로 가볼게요. 우리 갑에게 돈 1억 빌려줘서 돈 1억 돌려받을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1억 채권.
이런 채권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이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한 거, 돈 1억만. 그때 빌려줬지. 그럼 나도 저 갑에게 야 1억 갚아 라고 할 1억 반환 청구권 채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럼 보세요. 이 채권하고 이 채권 내용이 똑같지. 채무자도 한 사람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채권이 있어도 이 채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죠. 이 채권에는 뭐가 없다? 독점성, 배타성이 없거든. 그러면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100만 명도 생길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요. 병이 이미 의리 갑한테 돈 1억 빌려줘서 아직 못 받은 게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법학에서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악이. 알고 있어도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채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요거 이제 논리적으로 연장시켜 볼게요. 자, 이게 채권이라 그랬어? 그럼 이 채권이 생긴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생길까? 어떻게 하면 이 채권이 생길까? 갑을 상대로? 얘처럼 하면 돼. 나도 저 건물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지? 매매 계약을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부동산의 이중매매예요. 딱 알아들으시겠지? 이중 플레이. 집 한 채 가지고 이리 팔았다가 저리 팔았다가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한 매매 계약 제1매매. 그럼 이거 뭐라 부를까? 제2매매, 두 번째 매매 계약. 두 번째 매매 계약을 또 한 거야.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 도의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이 갑은요. 안 되죠. 분명히 계약을 해서 을에게 약속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쪽으로 매매 계약을 넘겨준다 또 약속을 해? 대책 없이? 그럼 나중에 문제가 터질 거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뭐 자기 문제고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따질 거거든요. 근데 요런 채권이기 때문에 요런 채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다. 근데 얘는 요 계약을 할 때 요 매매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 아는 걸 뭐라 그러죠? 아기. 알았으면 안 생길까? 알았어도 생길까? 조금 전에 제가 몸풀기 해드렸거든. 알았어도 생기는 거야.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는 거예요. 알았어도. 이중매매 얘기예요. 이중매매예요. 그럼 삼중매매 하면 세 번째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고 네 번째 매매 계약은요. 백중매매가 다 유효한 거예요. 다 유효해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것도 채권이고 이것도 채권인데 물권의 세계에서는 우선적 효력, 선후 관계가 맺어진다 그래서 먼저 생긴 거리가 앞선다 그랬거든. 힘이 더 세다고. 근데 채권의 세계에서는 그것도 없어요. 채권자들은 다 뭐하다? 평등하다. 자, 이거는 5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이건 7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5월 달에 생긴 채권이에요. 얘는 7월 달에 생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권의 세계라면 얘가 더 세요. 근데 채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채권자 평등이에요. 여러분들 수강권은 물권이라 그랬어요. 채권이라 그랬어요. 채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강권은 오늘 등록하신 분이나 다음 달 등록하신 분이나 그 다음 달 등록하신 분이나 평등해요. 난 11월 군번이야. 내 자리야. 아무도 앉지 마. 안 된다고. 이거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다 동등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등하기 때문에 누가 결국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까? 선행주의. 먼저 한 사람이 임자예요. 쪼아가지고 채무자 쪼아가지고 먼저 등기 넘겨받은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 사례는 두 번째 매수인이 등기를 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매도인이 제1 매수인을 배신 때리는 거지 지금. 얘가 돈을 더 준다고 했나 보죠 아마.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소유자가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1 매수인은 2 매수인을 찾아가서 왜 넌 내가 먼저 찜해놓은 건물을 중간에 가로채냐 이러는 법은 없다라고 따질 거 없어. 못 따져. 채권자 평등이기 때문에. 누구를 잡아 족쳐야죠? 갑을 날 배신한 갑을 책임 추궁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제2매수인을 붙잡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야기거든. 소유권 취득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중매매 22페이지인데요. 이거 그 그림입니다. 제1매매를 했는데 얘가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자이다. 아직은 채권자인 단계다. 채권자다. 독점성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마쳐버린 제2매수인 이 매매와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두 번째 매수인 병이 계약을 할 때 이 매매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불문하고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을이 이 매매 계약 단계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물권이 아니라 뭐이고요? 채권이고 채권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 예.
여기까지 이해를 해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네 번째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좀 심각한 권리가 뭐죠? 물권인가 채권인가? 좀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심각하고 물권이에요.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고 독점적으로 해봐서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너무 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을 하려면은 물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법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채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 제3자들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어서 두 사람이 합의만 보면 얼마든지 너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했지? 해준다고 했지? 해줘. 라고 청구하는 채권이 생길 수가 있어. 채권 계약은 자유로운 거지. 자, 물권은 그 종류와 내용이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정해지는데 채권은 그 종류와 그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채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각을 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법 56페이지? 근데 56페이지 볼 거 없어요? 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표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한 거죠. 제가 지금 거기다 다시 줄을 치고 그럴 게 없고 이 표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지만 56페이지를 잠깐요.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56페이지를 보는 이유는 56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드렸고요. 요 밑에 아래쪽을 살짝 보시면 이제 목차가 뭐가 나옵니까? 물건의 객체. 객체라 하면 대상을 얘기하지. 물건의 객체 대상은 원칙적으로 뭐다? 물건이다. 그런데 일물 일권주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물건의 객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물건의 객체는 이게 자꾸 키를 조작을 약간 돋들게 해서 미리 나왔는데요. 자, 물건의 주체는 사람이고요. 모든 권리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대상 객체는 무엇이다? 물건이다. 물건을 지배하는 거니까 물건은. 자, 물건 공부를 좀 할게요. 여기는 그림이법에도 없고 어떤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기본 밑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진짜 구단이에요. 2는 4, 2, 3은 6 같은 건데 한번 들어두셔야 돼요. 기초이론 때. 물건이 무엇이냐? 물건의 민법상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물건이 뭔지는 98조에 나와요. 민법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 저기서 핵심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저걸 분석을 해보면 복잡한데 그냥 최종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에 직접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뭐냐면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 형체가 있건 형체가 없건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물건이에요. 여기서 관리가 뭐냐? 지배예요. 여기서 이 관리는 지배를 말하는 거야. 지배가 뭐였죠? 지배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고 수익되고 처분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물건이야.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물건인 거야. 사람 빼고 다 물건이에요. 하지만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 그런 거 물건이라 볼 수 없어요. 왜? 아직 인간이 관리할 수 없고 지배가 안 되죠. 너무 과학기술상.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이 물건의 분류 방식인데 분류. 민법은 물건의 분류를 세 가지 각도로 분류를 해요. 99조에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100조에서 주물과 종물, 101조, 102조에서 원물, 과실. 저런 말들을 좀 배울게요. 용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동산은 99조에 나와요. 99조 제1항 이거 한번 보셨는데 저 조문. 부동산이 뭐냐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요. 토지 및 토지 에 정착된 물건. 그럼 동산은 뭐냐? 부동산이 아닌 모든 나머지 물건들은 다 동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일단 토지에 정착돼 있다.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 얹어져 있는 부착 이런 거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얹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컨테이너 박스 옆에 밀리잖아요. 이렇게. 토지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용이하게 옆으로 이동이 안 되는 상태를 정착이라고 해요. 정착물들 이런 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감, 배, 사과 이런 거 따지 않은. 그냥 나무의 일종이긴 하죠. 농작물, 파마늘, 고추 이런 것들. 벼.
이게 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부동산들이에요. 일단 부동산이고. 한번 들으셨죠? 이 얘기는. 그럼 이거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아니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요. 뭐 시계, 가방, 노트북, 자전거, 강아지. 강아지도 물건이에요. 강아지는 생명체인데 물건인가? 물건입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이거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지.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건입니다. 다 모든 건 다 물건입니다. 다. 자, 이게 민법이 물건을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법적 취급이 달라요. 법률적 취급이 달라요. 일단 뭐가 다르냐? 많은 것들이 다른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 공시 방법이 달라요. 공시 방법이 뭐냐? 이거 내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 수단이 달라요. 건물이 내 거고 토지가 내 거면 어떻게 알리죠? 그 앞에 서 있나? 건물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건물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뭘 하게 되죠? 등기를 해서 내 거라는 걸 공시하게 돼요. 공시 수단이 등기예요. 부동산은. 근데 이런 것들은 등기부가 없어요. 이것들은 내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가 점유를 해요. 점유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점유는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내 수중에 가지고 있어서 내 거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뭐가 다르냐면 이거 한번 들으셨는데 무주물 귀속. 이 물건들이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다르는데 무주의 동산 이것들은 주인 없으면요. 소유우사로 점유해버리면 돼요. 내가 가져버리면 돼요. 저걸 뭐라고 했더라 한번 들었는데 무주물 선점. 그러면 소유권자가 돼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누가 버린 자전거는 내가 죽으면 내 거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무주물 선점. 낚시 같은 걸 한번 들으셨잖아. 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은요. 이건 선점 대상이 안 되고 국가 소유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었을 때 동산과 부동산의 취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뭐가 다르냐면 담보 잡힐 때 내가 돈을 빌리고 내 것들이거든 다 이거 담보로 잡힐 때 뭐를 설정하는지 권리가 달라져요. 자, 동산 같은 경우는 질권 설정을 한다. 질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다른 권리가 설정돼요. 예컨대 우리가 전당포에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 가져가면 안 받아주죠. 전당포는 보통 이런 것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동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두 맡기네, 구두. 코트, 버버리, 가방, 샤넬 다 맡기고 헐벗었네요. 돈 빌렸나 봐, 전당포에서. 그러면 이 동산들을 맡겨가지고 전당포에서 이 동산들의 담보로 잡을 때 전당포가 가지게 되는 권리가 뭐라는 거죠? 질권이야, 이게 질권. 우리가 안 배워요, 근데 질권은.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이게 은행이라 치면 이 사람이 이 집주인에게 돈을 이만큼 빌려주고 이 집을 담보로 잡아요. 그런데 은행은 건물의 질권을 설정받는 게 아니고 뭐를 설정받는다? 저당권.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야. 담보로 잡힐 때 권리가 대상이 달라진다. 그런 것도 다르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이건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선의취득.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딱 조문 읽어보면 동산 얘기예요. 선의취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선의취득이 된다? 동산만. 선의취득 좀 이따 할게요. 뭐 이렇게 어쨌든 동산하고 부동산은 법적 취급이 곳곳에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준부동산, 특수한 동산이에요. 동산은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가 되는 것. 동산이긴 합니다. 부동산처럼 취급하지, 법적 취급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건설기계 이런 것들. 얘들은 토지가 아니고 토지에 정착돼 있지 않아요. 따라서 법적 분류상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요. 그러니까 동산이라면 내 거라는 걸 공시하기 위해서 점유를 하는 건데 선박이나 20톤 이상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것들은 등기부가 있거든요.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야. 부동산처럼. 그리고 선의취득도 안 돼요. 얘들은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선박은 선의취득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정착물로 좀 가볼게요. 여기서 정착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들이 부동산인데 이 정착물이 민법상 학자들은 셋으로 나눠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반독립정착물. 아마 이런 것들은 개론 시간에도 부동산 개론 시간에도 좀 다루어질 것 같은데 예. 근데 민법에서요. 이런 분류가 법적인 분류는 아니거든. 학자들이 하는 분류지 민법전에 나와 있는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걸 자꾸 개론에서 자꾸 문제가
문제를 삼더라고요. 개론 교수님도 자꾸 물어보는데 귀찮은데 엄청 많이 계속 물어봐요. 그 개론 교수님들이. 민법에서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용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뜻과 그 처리 방식을 아시면 되는데, 자, 독립정착물, 종속, 반독립을 공부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거 뭐예요? 저거 책상이라 볼게요. 책상에 여러분들, 책상이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어. 책상 위에 이거 페인트 돼 있거든. 페인트 칠. 페인트 칠 돼 있고 니스 칠 돼 있어요. 그 책상하고 별개의 물건이에요. 책상의 일부예요. 책상의 일부죠. 책상에 여기 뭐 나사 꼽혀 있어요. 나사 박혀 있어요. 그거 별개 물건이에요. 책상의 일부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골라보세요. 책상에 뭐 돼 있죠? 그 니스 칠 이런 것들 종속. 그 일부라는 거지. 별개 물건이 아닌 거야. 책상 위에 책이 하나 올려져 있어요. 저 책상의 일부예요. 별개 물건이에요. 그럼 책상으로부터 뭐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이란 거야. 물건이 몇 개지 저렇게 되면? 두 개인 거야. 책상 소유권, 책 소유권 이렇게. 그 다음 반독립은 약간 깍두기처럼, 깍두기란 말을 쓰나요? 게임할 때 이 편 갔다 저 편 갔다 하는 거. 그거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먼저 독립부터 볼게요. 토지로부터 이게 다 부동산들인데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인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 건물하고 농작물이에요. 이거는 책상과 책의 관계가 똑같은 거야. 토지와 건물은 항상 별개 물건이에요. 별개 물건, 독립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이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다.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물건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도 몇 개 있는 걸까요?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면 되죠? 토지, 소유권. 불러보세요. 건물, 소유권 이렇게 별도로 존재해요. 주인이 같으면 소유권이 하나예요. 그래도 두 개예요. 두 개예요. 토지 소유권, 책상 소유권, 책 소유권 이렇게 별개로 얘기하듯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서로 주인이 다를 수가 있지. 별개 물건이니까. 그럼 당연히 갑의 토지를 을이 쓰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건물 부지로. 그러니까 쓸 권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주로 을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권리가 아까 살짝 나왔지만 지상권 같은 거야. 남의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주기 위해서 건물 지어서 땅 쓰면 돼요. 아니면 토지를 임차해서 임차권으로 써도 돼요. 근데 만일에 그냥 지었어. 냅다. 갑의 토지에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어 놓은 거야. 어떤 일, 싸움이 생기겠죠? 이때 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을에게, 야, 내 토지에 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지? 그 건물은 토지의 일부야. 땅의 일부야. 내 거야. 건물에서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하고 똑같은 비유를 여기다 제가 들었거든요. 갑의 책상에 갑의 허락 없이 을이 책을 하나 놓아놨어요. 그럴 때 갑이 이렇게 말하면 되나? 내 책상에 내 허락 없이 책을 놓았네? 이 책은 이제 책상의 일부야. 이 책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단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빨리 책 치워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은 누구 거다? 을 거다, 갑 거다. 을 거예요. 신축자 거예요. 별개 물건으로서. 다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책을 치우라고 똑같은 거죠.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철거 안 하면 소송 걸어서 강제 철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 거인 건 아닙니다. 땅 주인 건 아닙니다. 별개 물건입니다. 100% 독립입니다. 농작물이 그러합니다. 농작물이. 농작물, 우리는 농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농작물을 엄청 중시했죠. 그러니까 일반 수목하고 식물하고 다르게 취급했어요. 똑같이 해볼까요? 갑의 토지에 을이 농사 같은 거 지으려면 땅을 정상적으로 빌려서 지어야지. 근데 냅다 지었어. 그냥 파마늘 고추는 거야. 다 자랐지 이만큼. 그러면 이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 거라는 거야? 땅 주인 거예요? 경작한 자 거예요? 경작한 거예요. 경작한 자.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야, 내 땅에 심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 파마늘 고추 내가 먹을 거야. 안 돼요. 안 되고 당장 뽑아라고 할 수는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있지. 건물 철거하라, 책 치워라, 농작물 뽑아가라. 다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농작물이 땅 주인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땅 사용료를 내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돈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100% 독립이에요. 그다음에는 종속. 종속은 뭐냐? 아니 그냥 페인트 칠, 니스 칠처럼 박혀있는 나사처럼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종속은 하나도 없고요. 토지가 이렇게 되면 토지 위에 있는 흙, 자갈, 돌멩이, 잡초, 나무,
나무는 여기 뺄게요. 그다음에 여기 바위 이런 거, 시냇물 졸졸졸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 부분 일부인 거야. 완전히 토지에 종속돼 있는 거지. 별개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반독립 물건이 반독립 정착물, 반독립 정착물 이런 것들이에요. 반독립 정착물은 뭐냐? 원래는 종속이야. 종속 토지의 일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로부터 독립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나무라고 하는 건 나무는 뭐 어떤 존재냐면 여기 흙이 있고 돌멩이, 자갈, 바위, 시냇물 졸졸졸 잡초 그러다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좀 큰 덩치가 큰 게. 그러니까 나무는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인 거지. 구성 부분이에요. 이런 건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미분리 과실도. 그러니까 땅 주인은 자기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쓸 수 있나 없나? 있죠. 땅의 일부니까 내 거니까 그거. 그런 존재거든요, 원래.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 나무만 따로 거래하고 싶을 때도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있죠. 토지보다 더 비싼 나무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심어진 채로 거래하고 싶을 때가 있어, 건물처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별도로 이게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공시하면 돼요. 그러면 토지로부터 뭐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되는 거예요. 원래는 종속돼 있는 물건이었다가. 그게 바로 이런 법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등기하는 특별법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이 법에 의거해서 소유권 보존기를 받은 해놓은 나무들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임목의 읽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립성. 어디로부터 독립된다는 소리일까요? 토지로부터. 토지의 일부다, 별개 물건이다. 그러니까 뭐처럼 돼버린다는 거지? 건물처럼. 토지하고 건물은 언제나 별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지 팔았다고 건물이 저절로 따라 팔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같이 팔아줘야 돼. 건물 매매도 따로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성이에요. 임목은 부동산이고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부동산인데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임목 소유자는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임목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처럼. 또는 이게 등기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임목 등기부. 그럼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임목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기 등기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목 등기가 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네. 무슨 말인지 해독이 되시나? 자, 이게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 임목이에요. 근데 땅 주인이 땅을 팔았어요. 이 나무가 같이 따라 팔린다, 팔리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다. 자, 임목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일반 수목은요. 같이 팔려 안 팔려? 흙처럼 돌멩이처럼요. 같이 팔려 나가는데 원래는 종속인데 등기하면 독립돼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깍두기 같은 거지. 반독립인 거지 이게. 그런 의미. 용어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로 아 그런 원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 거예요.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무의 일종이니까 나는 내 땅에 사과인가 뭐예요 이게? 귤인가? 귤이 있어요. 그럼 귤을 이렇게 따서 까먹어도 되죠. 땅 주인, 그 나무의 주인이니까 땅의 일부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나무만 미분리 과실만 분리하지 않은 채 수확하지 않은 채로 팔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하면 되느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에요.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관습상에 인정되는 공시 방법인데 명백히 인식시키는 방법 말인데요. 자, 나무를 토지하고 독립시키고 싶어? 그러면 등기를 해라고 방금 보셨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등기하는 걸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등기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관습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이 나무를 별도로 거래하고 싶을 때 등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수필을 깎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돌려 깎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쭉 깎고 성명을 먹으로 적어버린 거야. 여기다가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먹으로 성명을 서석진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를 뒤로 이렇게 돌려 놓는 거 이렇게. 뒤로 딱 가보면 뭘 봐? 이렇게 돼. 그렇게 돼. 이게 뭐냐면은 이 나무가
서석진 소유라는 것을 공시하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등기하기 싫으니까 등기소 뭔지도 등기소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관습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해요. 대법원이 이렇게 하거나 나무가 한 그루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무가 수십 그루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논밭에 주위를 새끼로 둘러치는 거지. 둘러치고 거기다가 목차를 하나 세워놓는 거야. 이거 내 거다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관습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룰은 규칙은 없어요. 규격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공시방법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명인방법을 실시한 나무다.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을 토지하고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써왔다. 관행상. 이것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명인방법을 갖춰놓은 나무들은 토지의 일부이다 독립된다. 독립이 된다. 별개의 물건으로 해서. 그럼 이거는 서석진 나무를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이종호? 내일 이종호? 이종호에 팔면은 어떻게 하면 팔면 될까요? 이거 등기부에 등기진 하듯이 이거 쓱쓱 지우고 여기다 이종호로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상곤한테 팔면요. 이종호가. 그럼 이상곤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들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 정도 하고 자 부동산과 동산이고 주물종물 자 이거 빨리 여기까지는 할게요. 여기까지는 해야지 진도를 빨 수 있어요. 주물종물은 한번 들어보셨는데 백조 주물과 종물 저건 백조 설명할 때 요 얘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죠. 배와 도 배가 주물 노는 종물 자 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A, B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B라는 물건이 A하고의 관계에서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저 조문을 분석한 건데 첫 번째 B는 A하고 독립된 별개 물건이야. 물건 자체가 두 개인 거야. 자, 그러니까 노는 여기 노를 넣어볼까요? 노는 배하고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지. 노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B는 A의 상용 통상적인 용법에 이바지 되고 있어요. 노는 배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는 거지. 통과. 그다음 세 번째 B가 A하고 동일한 소유자가 같은 거야. 노하고 배의 소유자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B가 A 곁에 있어요. 부속돼 있다. 장소적 근접성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노를 넣어보면 이거 요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요건을 갖춘 B라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요. 저쪽 물건을 뭐라 한다고요? 주물. 그러면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라는 이게 뭐더라? 이 성질이 부종성. 법의 세계에서 종된 것은 주된 것과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배 팔면 못 파는 거지. 물론 이거 뭐 할 때 이런 거 배웠죠. 여러분들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이거요.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임의 규정이었죠. 기억 안 나시죠? 임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특약을 하면 노를 빼고 주물인 배만 매매할 수 있지. 그렇죠? 다른 특약이 없을 때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이었습니다. 저런 부종성 원리를 하나 더 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종물이 있다면 종물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뭐냐면은 저당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 안 갚으면 경매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서 그 환가대금에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아가는 힘이거든. 근데 부동산에 저당을 잡아뒀는데 그 옆에 뭐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종물. 여기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종물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경매 처분할 수 있고 같이 팔아서 돈 받아간다는 거야. 실제 사건 한번 보여드릴까? 백화점 건물이에요. 백화점 건물 이거 옛날 사건인데 92년 이때 사건인데 전화 교환 설비가 지하 2층에 설치돼 있었어요. 옛날 유선전화 쓰던 그 시절이에요. 이 전화 고가의 기계 장치예요. 지하 2층에 이 기계 장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 입점된 업체들의 전화가 걸려오면 각 층에 이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기계 장치였어요. 백화점 건물 만들 때 그 장치를 설치한 거지.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기계 장치니까 원래부터 백화점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렇죠? 설치한 독립된 물건 통과. 두 번째, 이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 불가한 시설이지. 이 기계 장치가 있어야지 백화점이 각 그 업체들이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계 장치는 백화점이라는 건물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의 원 소유자가 설치한 거, 이 건물 지으면서. 그러니까 뭐죠? 세 번째, 건물을 하고 이 기계 장치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근접거리에 있다는 거죠. 장소적 근접성 부족되어 있어요. 1, 2, 3, 4, 4 통과. 그러니까 이 전화 교환 설비는 백화점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뭐라고 볼 수 있다? 종물이다. 그러면 이 건물, 백화점 건물 주인이 국민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나 봐요.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전화 교환 설비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는 소리. 미친다는 소리가 뭔 말입니까? 나중에 갑이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아서 백화점 건물이 경매로 들어가면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교환 설비까지 경매가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소리예요.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가지고 경매가 되어서 이 부동산 백화점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화 교환 설비까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되셨나? 응? 됐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할게요. 원물 과실, 원물 과실. 자, 원물 과실은 101조, 102조가 있는데요. 이런 거 목격하신 적 있나? 물건이 하나 A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B라는 물건이 튀어나오는 거야. 물건이 물건을 낳는 거야. 이런 현상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가축이에요. 가축에서 뭐가 나오죠? 새끼, 소, 송아지, 말, 망아지, 개. 새끼 아니고 그죠? 강아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젖소. 젖소에서 뭐가 나오죠? 젖소에서 송아지 우유. 젖소가 우유가 이렇게 몸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젖소 한 마리지만 우유로 빠져나오면은 그것도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될 수 있지. 이런 거. 양이면 양, 털. 털이 이렇게 양이 이렇게 털이 달고 있을 때는 양 한 마리지만 그걸 벗게 되면은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잖아요. 이런 거요. 과수, 과일나무에는 과일, 열매. 이렇게 물건에서 다른 물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건물에서는요. 뭐가 나올 수 있나? 건물에서는 건물을 빌려주면 임료를 받을 수, 차임을. 새로운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주면 지료, 돈 빌려주면 이자. 이렇게 어떤 물건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 창출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새로운 물건들 수익을 낳게 하는 이 근원되는 물건을 원물이라 그래요. 근원되는 물건. 이 물건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새로운 물건을 과실이라고 해요. 뭐하고 뭐라고요? 원물과 과실. 근데 과실은 두 종류 과실이 있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 천연과실이에요. 아까 봤던 가축의 새끼, 젖소의 우유, 양의 털, 과일나무의 열매.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뭐냐면은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땅 빌려주고 치료, 건물 빌려주고 차임, 돈 빌려주고 이자. 법정과실.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야, 우리가 어떤 물건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런 과실들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죠. 맞나요? 양을 열심히 잘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양털을 뽑아내고 젖소를 잘 길러가지고 우유를 짜고 가축을 잘 길러서 새끼를 치고 그쵸? 원물로부터 사람이 노력을 해서 건물을 잘 빌려줘가지고 차임을 얻고 땅 빌려줘 지를 얻는 거 사람의 행동이 중간에 개입되잖아요. 이렇게 원물로부터 과실을 뽑아내는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자 물권이 뭐라 그랬냐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지배가 뭐였어? 세 가지 말해보세요. 사용, 수익, 처분. 수익의 뜻이 여기예요. 수익은 어떤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 아시겠죠? 네,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우유, 젖소가 젖을 자기가 짜가지고 주인한테 오늘 상태 좋네. 그러면서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 막 자기 털 깎아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수익 활동이라고 얘기한다. 수익. 자, 이런 개념들을 왜 만들어내냐면 이게 어떤 물건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 탄생하니까 이거 누구 거지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 법적 분쟁. 이거 생긴 물건 누구 건지 교통정리 해놨어요. 일단 천연과실은 누구 거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딱 튀어나올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데 수취할 권리자가 누굴까요? 예를 들면 소유자는 수취할 권리가 있어 없어? 수익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젖소에서 나온 우유는 젖소 소유자 건 거지. 그렇죠? 양에서 나온 털은요. 양 소유자 거고. 근데 양을 빌려줬어. 임대를 해서 한 몇 달간. 그러면 임대를 해주면 소유자는 수익 권능이 없고 임차인이 수익 권능이 그 순간 가지는 거거든. 그러면 임대된 기간 동안은 양에서 나오는 털은 누구 거? 임차인 거야, 소유자 거야? 임차인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냥. 그럼 법정 과실은 어떻게 할 거냐?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한 일수 비율로 지정한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에서 월세가 한 300이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팔렸어. 팔려가지고 20일 날 소유권이 넘어가요. 20일 날. 그럼 이번 달 월세는 300만 원은 전 주인이 받는 건가? 새 주인이 받는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존속기한 일수 20일 날 넘어가니까 20일치는 전 주인이 받고 10일치는 새 주인이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것을 조문이고 딱 봐도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안 하면 처벌받을까? 아니면 다르게 할 수도 있을까?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규정인가? 임의규정이네. 느낌 오죠, 여러분들? 임의규정. 다르게 해도 되지. 합의만 되면 이번 달부터 다 네가 받으세요. 이번 달부터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임의규정. 다른 특약이 없으면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물건 분류를 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